페이지 229쪽 토공전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할게요. 토공전이라고 하는 작품은요, 막상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전래동화 속 이야기랑 좀 비슷합니다. 이 토공전은요,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불리는 토끼전의 이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본이란 두 글자의 뜻은 다른 형태의 책, 다른 형태의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출석 안 했다. 선생님, 여기 몇 명이죠? 셋, 여섯, 11명 다 온 것 같은데? 저 출석 못했어요. 11명. 원래 다 온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없다. 다 온 것 같은데? 12명. 내 거. 없대요? 네. 이렇게요. 2본이고요. 얘는 특이하게 한문으로 창작된 소설이 토공전입니다. 원래 거의 조선 후기 가면 일반적으로 한글로 창작이 되는데 특이하게 이 작품은 한문으로 창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본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다른 형태의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2본이 나오면 항상 첨가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고 첨가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첨가된 내용의 주제는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전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한 번 더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낯선 내용이 조금 나오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토끼전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크게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인물관계도 먼저 보시면 토끼전의 인물관계도를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용왕이 있겠죠? 용왕의 신하, 거북이라고 하는 동물이 별주부라고 형성이 될 거고요.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뺏으러 가겠죠? 그럼 토끼가 될 겁니다. 우리가 토끼전을 공부할 때도 자주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왕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토끼의 간을 빼앗으려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기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인 권력층을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할 거고요.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권력층. 반면에 이러한 권력층 아래에 있는 별주부는 굉장히 우직하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의 역할을 할 거고, 용왕의 건강을 위해서 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토끼는요, 피지배층으로 형상화되는 서민층을 형상화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되겠죠. 그럼 별주부와 토끼는 적대 관계가 될 거야. 별주부가 토끼에게 감언이설처럼 달달하게 이야기해서 토끼를 꼬시죠. 반면에 용왕과 별주부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니까 군신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크게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 용왕은 당연히 토끼에게 간을 요구하겠죠. 간조. 반면에 토끼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끼전의 내용처럼 꾀를 내서 용궁을 탈출하죠. 그래서 판소리계 토끼전의 이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인물관계도 기본적인 내용의 틀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성적인 측면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에 사용된 모티프, 같은 말 소재가 좀 특이하고 좀 다릅니다. 전반부에 사용된 모티프는요, 속고 속이기, 즉 별주부랑 토끼가 등장을 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속고 속이기 과정이 나타나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계담이라고 설명합니다. 속고 속이는 모티프, 속고 속이는 소재를 위계담이라고 하니까 별주부와 토끼의 관계와 그리고 말하기 방식을 파악해야죠.
누군가를 속이려면 설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꼬시기 위해서. 그게 필요할 거고, 후반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토끼와 용왕의 재판 과정이 나올 텐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송사담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송사담이라고 하는 글자는 좀 낯설 수 있는데, 송사 모티프라 그래서 고전 산문 중에 장기전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우화소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용되는 게 송사 모티프예요. 일반 서민층이 위의 권력층에게 재판을 요구하거나 판결을 요구하는 소재들을 다 송사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토끼와 용왕의 재판까지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더불어서 이 작품에서는 육지에 사는 토끼가 용왕이 있는 용궁으로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끼가 보이는 토끼의 공간이동 이라고 하는 측면까지, 토끼가 가는 공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내용 전개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인공의 공간 이동을 통해 내용이 전개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토끼의 공간 이동적인 측면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본문 갈까요? 쌤, 저 톡가 뭐예요? 토끼, 짝대기, 하이프. 미안해. 하이픈 해놓은 건데 미안해. 사과했으니까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본문 갈게요. 토끼는 수없이 짓거리며 만수산을 향하여 가버린다. 이어서 갈게요. 만수산 네모 쳐보세요. 만수산이라고 하는 건 토끼가 살고 있던 공간이 될 겁니다. 따라서 만수산은요, 그냥 토끼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공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토끼 입장에서 만수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단순하게 만족스러운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들이 와가지고 본인을 잡아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위험한 공간도 될 겁니다. 위험한 공간이자 만족스러운 공간이 만수산이 되겠죠. 토끼의 입장에서는 산속에 있다가 사냥꾼들이 나오면 숨어야 될 거고요. 사냥꾼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토끼의 입장에선 자신의 고향과 같은 공간이니까 편하게 살 수 있는 만족스러운 공간이 되겠죠. 만수산을 향하여 가버린다. 별주부가 오랫동안 슬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 용왕에게 말하고는 거적을 깔고 엎드려 벌을 기다렸답니다. 이런 걸 다자성어로 석고대죄라고도 설명하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자기보다 권력이 높거나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잘못을 비는 걸 석고대죄라고 합니다. 이에 용왕이 한숨을 쉬며 길게 탄식하듯 말한다. 나의 잘못이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즉 용왕이 토끼의 꾀에 속아 넘어가서 토끼 보고 육지로 가서 간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용왕 자기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뜰 아래 한 사람이 호련히 가로쳐 볼까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호련이라고 하는 글자는 인과성이 결여된 글자거든요. 갑자기 라는 뜻이기 때문에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인 우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우연성의 반대말은 인과성, 필연성입니다. 고전 산문은요, 고전 작품들은 인과성이 없어요. 우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글자 가지고도 파악이 가능하고, 나와 말하기를 신에게 10만 병력을 주시면 만수산을 뒤져. 만수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토끼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육지이기 때문에 용왕의 권력이 미칠 수 없는 곳이 만수산이 될 겁니다. 토끼를 사로잡아 임금님께 바치겠습니다. 모두 보니 철관의 긴 지느러미에 적홍공 동그라미 쳐볼까요? 신하예요, 신하. 이 신하도 당연히 용궁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겠죠. 나에게 군대를 준다면 제가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용왕에게 복종하는 신하의 여러 명 중에 한 명. 또
또 한 사람이 반열에 나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만수사는 세상에서 이름난 곳으로 산천이 험하고 총욱이 무성하며 날쌘 장수와 군졸들이 용궁보다 10배나 많아 쉽게 칠 수 없습니다. 또 만수산의 임금은 본디 신령이라 하는 바 신령가로. 그럼 이 신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수산의 주인이 되겠죠, 그죠? 용궁의 주인은 용왕, 만수산의 주인은 신령. 어찌 용궁에 죄 없는 이를 죽이겠습니까? 죄 없는 이 가로쳐 보시면 객관적으로 죄 없는 이라고 하는 건 토끼가 될 거야. 토끼라고 하는 건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순간에 꾀를 부린 거지 자기가 잘못해서 끌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토끼가 되겠죠. 원컨대 대왕께서 토끼를 보내달라는 뜻으로 옥황상제님께 표 동그라미 쳐볼까요? 표라고 하는 건 얘들아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편지로 보내는 걸 표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게 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그 표라고 하는 게 토끼를 얻기 위해 용왕이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되겠죠. 죄 없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으니까 옥황상제한테 표를 보내서 토끼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라고 또 다른 신하가 제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곧 상책이실 겁니다. 그럼 표를 올렸겠죠? 옥황상제에게. 옥황이 다 보고 옥황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여기 새로운 등장인물이 한 명 나와 있는데 이 옥황이라고 하는 사람 동그라미 쳐보시면 이 옥황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로 형상이 되냐면 신선들과 의논을 합니다. 독재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요. 자기 아래에 있는 신선, 신하들과 의논한 다음에 공정하게 판결해요. 그래서 얘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치자다라고 설명도 하고요. 결국 옥황상제가 왜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치자, 즉 긍정적인 인물로 형상화가 되냐면 옥황상제가 바라보기에 용왕이 토끼를 죽일 것 같아서 그냥 토끼를 만수산으로 보내줘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 주변의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권력층 중에 긍정적인 인물로 형상화 되는 사람이 옥황상제 중 옥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황이 다 보고 나서 여러 신선들과 의논할 때 태을선인이 나와 말한다. 태을선인 가로쳐 보실까요? 태을선인은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얘는 용왕의 입장이에요. 용왕의 입장에서 옥황에게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동해용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동해라고 하는 글자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동해용왕 광현은 다스림이 사해 중 제일인 바, 즉 네 바다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불행히 병이 들어 반드시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정상이 가련합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토끼를 잡아서 목숨을 구원해주세요. 가로 하나보시면 그러면 용왕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태을선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왕의 목숨이 토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개 피지배층인 서민층의 생명보다 권력층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일광로 선인 가로쳐 보시면 일광로 선인은요 어떤 입장이냐면 옥황에게 공정한 판결을 요청을 합니다. 옥황상제에게 공정한 판결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건 토끼의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한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태을선인과 방금 가로친 일광로는요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사 볼게요. 안 됩니다. 넓은 하늘 아래에 임금의 땅 아닌 곳 없고,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옥황상제예요. 임금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 용왕은 만수사는 자기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황상제라고 보셔야죠. 온 천하에 임금님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만수산과 용궁에 각각 그 임금의 그 나라 계백성이니 어찌 순종할 리가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거야. 선의적 표현. 또
밑줄 대소와 귀천을 막론하고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즉 누구나 죽는 것을 싫어한다. 그 아래다가 이렇게 적어보실까요? 서민의식의 성장. 이 작품이 조선 후기에 나온 작품인데요. 대소와 귀천을 막론하고라고 하는 건 신분제도가 동요되고 있던 시절에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조금씩 꿈틀꿈틀거리고 있던 시절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본까지 첨가되는 과정에서 대소와 귀천막론하고 모든 것들은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폐하께서 광연의 병 때문에 죄 없는 토끼를 죽인다면 밑줄 공정하지 못한 일이니 마땅히 둘을 불러 사리를 밝혀 처결함이 지극히 옳을 줄로 합니다. 결국 재판이 시작되겠죠. 옥황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일광로로 하여금 용왕을 불러오게 하고 내공으로 하여금 토끼를 데리고 오고 하니 두 사람이 명령을 받아 떠났다. 각설 바로 쳐보실까요? 각설이라고 하는 것도 고전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각설이라고 하는 것도 화제 전환, 이야기를 전환할 때 쓰는 고전 소설 작품 중에 장치로 활용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끼는 만수산에 들어가 바위 구멍에 숨어 사니 밑줄 신세가 태평하고 만사가 무심하여 밑줄 쳐보시면 즉 토끼는 만수산에서의 생활을 굉장히 만족하고 있죠. 용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도망쳐 나올 수 있었으니까 신세가 태평하고 만사가 무심하여 만족감, 돌아온 것에 대한 만족감. 혹여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혹은 벽에 기대어 눕기도 하는 중 밑줄 용왕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용궁의 경치가 눈앞에 상상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밑줄. 마찬가지 토끼는 자신의 지혜로 위기를 벗어난 것에 대한 기쁨까지 느끼고 있죠. 아, 나 잘했어. 어떻게 그런 순간에 그런 꾀가 생각이 났을까? 나 좀 대단해.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만수산의 일개 토끼로서 간사한 놈 바로 쳐보시면 토끼 입장에서 간사한 놈이라고 하면 소가 넘어간 별주부가 될 거고요. 별주부의 꼬임으로 거의 죽을 뻔했지. 그러나 두세치라고 나오는데 두세치 앞에 가로 열어볼게요. 두세치밖에 안 되는 혀로 만승의 임금을 유혹하여 만승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쳐보시면 이 만승이라고 하는 게 중국 고사 속 인물이거든요. 이 만승이라고 하는 중국 고사 속 인물로 누구를 표현하고 있냐면 용왕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만승의 임금을 유혹하여 용궁을 두루 구경하고 만수산으로 돌아왔으니 비록 소장의 구변도 마찬가지 고사 속 인물, 양평의 지혜, 양평도 마찬가지 고사 속 인물, 양평의 지혜라도 이보다 낫지 못할 거야. 바로 닫아보시면 즉 고사 속 인물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데 항상 고전 작품에서 다른 대상과 자기를 비교하면 자기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전달하는 메시지를 주잖아요. 결국 고사 속 인물과 자신을 비교해서 토끼가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한다. 그리고 용왕을 속이고 용왕 구경하고 다시 육지로 돌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고사 속 인물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건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부각하기 위한 건지 누구를 강조하기 위한 건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훈련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시는 동해가를 밟지도 말고 맹세코 용궁 사람들과 말도 않고 밑줄 돌베개에 팔이나 개고 살아갈 뿐이야. 밑줄 쳐보시면 토끼가 결국 별주부를 따라서 간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먹을 것도 많고 보물도 줄 거야.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나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굉장히 소박하게 살아갈래. 어떻게 보면 토끼가 반성하고 깨달음을 얻은 장면이라고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때라고 나오는데요. 이때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보실게요. 이때 호련히 또 우연적인 요소가 나오네. 검은 구름이 남쪽으로부터 오더니 조금 있다가 광풍이 일어나 소나기가 쏟아진다. 우레소리가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조용하고 컴컴해져 지쳐 거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바로다 보시면 새로운 사건의 발생을 암시하겠죠. 토끼가 크게 놀라 이는 필시 용왕의 조화야, 즉 날씨 변화가 용왕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하고 막 피하여 숨으려고 하는데 내공 앞에 바로 열어보실까요? 내공은 옥황상제 신하였습니다. 용왕의 신하가 아니라 옥황상제의 신하. 내공이 바위구멍으로 쳐들어오더니 토끼를 잡아가는데 날아가듯 빨라 잠깐 사이에 남천문 밖에 이르렀다. 가로다 보시면 여기가 바로 토끼의 공간이동. 어디서 어디로 갈 거냐면요, 만수산에 있다가 옥황상제가 있는 백옥경으로 갑니다. 그런데 백옥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지만 왜 백옥경이라고 할 수 있냐면 삼미인국, 송미인국, 관동별곡 같은 고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전 작품 생각해보세요. 옥황상제들이 있는 게 다 백옥경이라고 형상화 돼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요, 옥황상제가 사는 공간을 모두 다 백옥경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공간이동을 만수산에서 백옥경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석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이 백옥경이라고 하는 공간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형상화가 될 겁니다. 공간별로 가지고 있는 의미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토끼가 혼이 나가고 기운을 잃어 땅에 엎어졌다가 다시 깨어나서 머리를 들고 보니까 천상 백옥경이었다.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었다. 토끼가 영문을 몰라 성돌 아래 기고 있는데 문지기가 달려들어와 동해 용왕 광현이 명을 받아 문 밖에 왔습니다 한다. 토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반드시 용왕이 상제라고 하는 건 옥황상제가 되겠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지난번에 궤변은요 토끼의 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죽을 꼬리비를 넘겼으나 이번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거야 하고 머리를 구부리고 턱을 고인 채 말없이 정신 나간 듯 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전상에서 한 성관이 부른다. 밑줄 상제의 명령이니 용왕과 토끼를 판결하라. 밑줄 이게 바로 송사 모티프가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될 거고, 송사 모티프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서사 구조가 나타나면 이런 것들을 송사 모티프라고 설명합니다. 송사 모티프를 접근할 수 있는 작품들은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봤던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고전 산문에서 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으로 송사라고 하는 키워드가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은 밑줄 용왕은 전하에 꿇어앉고 토끼를 바라보면서 몹시 한스러워했다. 밑줄 쳐볼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용왕의 심리 볼까요? 1번 용왕이 전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용왕이 토끼와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나라의 권력층인 왕과 피지배층의 대표인 서민층인 토끼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하는 건 옥황상제 앞에서 용왕이나 토끼는 대등한 입장이다. 계층의 구분이 없다. 2번 용왕은 한스러워했다라고 말하니까 자신이 속은 것에 대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스러움을 느끼겠죠. 아, 내가 적강놈한테 왜 속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한 성관이 지필목을 두 사람 앞에 놓더니 상제의 명인이 각자 느낀 바를 진술하고 처분을 기다리더라. 용왕이 붓을 잡고 진술하는데 그 대강은 이러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토시는
모든 앞에 바로 열어보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메시지들을 전부 다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나온 것까지는 뭐냐면 용왕 자신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모든 관리들이 장으로서 직책이 사회의 우두머리가 되어 구름과 안개를 일으켜 변화를 부리고 하늘에 오르내려 비를 내립니다. 삼가 나라의 신을 받들어 아래로 수많은 백성을 훈육하고 감히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여 위로 임금님이라고 하는 건 옥황상제예요.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왔습니다. 하온데 한 병이 깊이 들어 몸의 위태로움이 여기 밑줄 쳐볼까요? 바늘방석에 앉은 듯 하고 비유적 표현이죠. 결국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다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이 처한 위기가 되겠죠. 즉 용왕이 처한 위기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가지 약이 호염이 없으니 목숨이 조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삼신산이 아득히 머니 선약을 어디서 구하며 편작이 이미 죽어 양이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도사의 한마디 말을 듣고 만수산의 토끼를 얻었으나 마침내 그 간교한 꾀에 빠져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세상에 놓쳐버렸으니까 속수무책 뿐입니다. 바로 하다 보시면 여기까지가 요약적 제시. 오늘 이렇게 다시 와보니 밑줄 굶은 자가 밥을 얻은 듯하고 온갖 병이 다 나아 고목에 꽃이 핀 것 같습니다. 밑줄 여기는 뭐냐면 용왕의 기대감이에요. 이제 옥황상제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실 테니까 저는 건강해지겠네요 라고 용왕의 기대감을 마찬가지 비유적 표현을 써서 드러내고 있다. 김치국 마시는 거죠. 판결 듣지도 않고 어차피 난 용왕이고 옥황상제 내 편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토끼 간 먹고 오래오래 살 수 있겠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전하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전하께서는 제왕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건 용왕에게 있어서는 토끼의 목숨이 되겠죠. 토끼의 목숨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꾼 인자 용왕이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것은 용왕의 목숨이 되겠죠. 자신의 목숨. 용왕의 목숨을 바꾼 인자함을 본받아 소신의 병으로 죽게 된 목숨을 구해주세요. 바로 닫아보시면 즉 용왕은 토끼를 희생시켜서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구절에 한 번 더 던지는 거죠. 작은 토끼의 목숨으로 큰 저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옥황상제님. 엎드려 임금님께 비온이 가엾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토끼가 또한 진술하기를 엎드려 생각하온데 잘 보세요. 재판이라고 하는 건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될 거예요. 그죠? 말하기 방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하기 방식 똑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소신은 앞에 바로 열어보시면 똑같이야. 여기도 토끼가 자신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겠죠. 똑같이 구성이 될 겁니다. 말하기 방식은요. 재판에서는 한쪽에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가겠습니다. 만수산에서 나고 만수산에서 자라 오로지 성명 같은 말 목숨이요. 목숨을 산중에서 다하였을 뿐 세상의 출세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밑줄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다 죽은 백이의 높은 절개를 본받고 우리 이거 봤던 시조 작품 하나 기억나셔야 됩니다. 백이숙제 시조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수양산 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에 있었던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백이숙제 이야기와 수양산 시조에 자주 나오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이 없음 또는 뭐 청렴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배기 숙제처럼 전 지조절개를 지키며 욕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동고에서 시를 읊은 도잠, 도잠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연명이라고 하는 중국의 시인입니다. 토끼의 말하기 내용 중에 특이한 건 뭐냐면 중국 고사 속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구름 낀 산에 올라 고라니 사슴들과 짝하여 놀고 밤에는 월궁에서 상아와 함께, 상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달 속의 선녀예요. 그래서 옛날에 토끼가 달 속에서 방아 찍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어찌하다 용화에게 원망을 사서 결박하듯 성돌 아래 놓이니까 윗줄 절인 생선이 들에 꿰인 듯 하고 전상에서 호령하니 뜨거운 볼바람이 부는 듯 합니다. 밑줄 아까 똑같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죠. 그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요? 자신이 처한 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까 앞에 나왔던 신화랑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에 어찌 대소가 있겠습니까? 서민의식의 성전. 대소, 귀천, 막론하고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서민의식의 성전. 목숨을 살려 몸을 보전함에 귀천이 있을 수 없고 더불어 죄 없이 죽게 되면 속여서라도 살아남과 같지 않으니 밑줄 오늘 뜻밖의 용왕의 비위를 거슬렀으니 어찌 감히 삶을 구하겠으며 다시 위태로운 땅을 밟아 스스로 화를 받을 것을 알겠습니다. 토끼는 용왕과 다르게 제가 아마 벌 받겠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죠. 즉 녹한상제 너도 권력층이니까 내가 용왕을 속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벌을 내려서 나를 죽게 할 거지 나 그래서 두려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말을 이에 마치고자 하오니 엎드려 비옵건대 살펴주세요. 목항이 다 읽고 나서 여러 신선들과 의논하니 일광노가 나와서 말한다. 저 사람이 진술한 바로 그 옳고 그름이 불보듯 편하게 되었습니다. 불보듯 편하다 바로 쳐볼까? 사자성어로 얘는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명, 약, 관, 황. 불보듯 뻔하다. 듣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불보듯 뻔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 명약, 관화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같은 뜻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하께서 병든 자를 위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인다면 여기 밑줄 쳐볼까요? 폐하께서 병든 자를 위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인다면 그 원망을 어찌하겠습니까? 그 원망은 엄청 클 거야. 설의적 표현하는. 즉 무슨 말이냐면 용왕을 위해서 토끼를 죽이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를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 얘는 말이 안 된다. 그게 아까 말했던 첨가된 내용 중에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끝내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강자는 용왕, 용왕을 누르고 약자, 토끼를 도와서 공정한 처결을 해주세요. 그럼 일광노라고 하는 신선은 토끼의 입장을 두둔하죠. 토끼 편을 들고 있습니다. 옥항이 그 말이 옳다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대체로 천지는 만물이 머물다가는 여간과 같고 세월은 100대에 걸쳐 지나는 손님과 같다. 괄호 열고 괄호 닫아보시면 중국에 있는 시 구절을 인용한 부분이고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잠시 소유했다가 돌려놓고 가는 거야. 사는 거 별거 없어라고 하는 뻔히 나오는 네 글자. 인생무상. 권력이라고 하는 건 지속될 수 없고 평생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졌다가 돌려주고 가는 것이다. 여기 밑줄 나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 일이요 사물에 항상 되는 일 밑줄 쳐보시면
언젠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옥황상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결국 용왕아 살 만큼 살았지? 잘 가 라고 인사하겠죠. 토끼의 목숨을 살려줄 거고요. 가겠습니다. 진실로 이에 초연하여 혼자 존재함을 듣지 못했고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된다함을 듣지 못했다. 또 병이 들어. 누가 병이 들었냐면 용왕이 병이 들었죠. 병이 들어서 일찍 죽는 자나 상처를 입는 자 모두 다 명이니, 여기서 말하는 명은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이니까 어찌 원혼이겠는가. 즉 용왕 너가 병든 거 운명이야. 운명을 따라야지 어쩌하겠어. 이어서 올게요. 동해 용왕 광현은 병이 들었으나 도리어 살고 만수산 토끼는 죄가 없으나 죽는다면 마땅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거니까 운명을 거스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광현이 비록 살아날 약이 있다 하나 토끼인들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밑줄 광현은 용궁으로 보내고 토끼는 세상으로 놓아주어 그 천명을 즐기감이 하늘의 뜻에 순응함이라.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명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옳다. 각자의 명에 따라 사는 것이 옳으니까 토끼야 만수산 가고 용왕아 용궁으로 가서 죽는 날 기다리면 살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에 다시 내공을 시켜 토끼를 만수산에 압송하니 토끼가 100배 살해하며 가버렸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옥황상제가 토끼를 보내니까 용왕이 열받아가지고 옥황상제를 죽이려는 장면이 나요. 옛날 작품인데 살인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뒷부분이 그래 생각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살인이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펜트하우스로 충분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뭐야? 하지만 옥황상제가 살죠. 항상 고전소설은 해피엔딩이니까. 나쁜 놈은 죽어야죠. 착한 사람은 살 거예요. 다음 문제에서 33번만 볼게요. 33번. 나머지 문제들은 괜찮을 거야. 왜냐면 보기 나와 있는 거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토공전에 구전되던, 구전이라고 하는 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죠. 구전되던 구토설화에, 구토설화라고 하는 건 토끼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송사설화를 결합시켜 소설화하는 과정에서 별주부의 충성이나 유교적 가치와 같은 문제는 제쳐두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한다. 이 작품은 1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횡패를 부리는 권력자가 자신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주장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2번 신분의 귀천, 권력의 유무 등 모든 차별적 요소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표출한다. 3번 올바른 지배계층에 대한 희구, 희구라고 하는 건 소망, 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갈망까지요. 작품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여기가 중요하죠. 중심 문장. 서민의식의 성장과 근대적 인간관 성립의 영향이다. 옳지 않은 것. 문제는 쉬웠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끝나는데요. 태일사는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왕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생명이 동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서 문제 자체는 쉬웠는데 그 보기 잘 보세요.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신문제가 동요되고 독자층이 확대되면서 서민의식들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작품은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공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